네, 북한이 최대 명절인 태양절을 맞이해서 무수단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겨진 체면을 만회하기 위해 또다시 시험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 또 5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와 함께 향후 북한의 동향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4월 15일에 김일성의 생일을 맞이해서 북한이 한 번도 쏘지 않았던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결국 실패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실패 원인, 다양한 이유들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보실 때 어떤 이유가 가장 컸다고 좀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사실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은 뭐 여러 종류가 있죠. 네네. 단거리 미사일도 있고 뭐 중거리 미사일도 있고 장거리 미사일도 있는데 단거리 미사일은 여태껏 실험을 많이 했어요. 네네. 뭐 예를 들어서 KN-0이라든지 뭐 스카드라든지 노동 미사일은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실험을 안 한 것이 바로 중거리 미사일하고 장거리 미사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카드가 이제 중거리 미사일인데 이것이 이제 사거리가 한 3,4천 킬로미터 정도 나가는 거죠. 예, 주로 예. 보면 괌이 아마 그 목표 대상이 아마 될 겁니다. 태평양 기지. 네네, 그 정도 되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실패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국방부 발표를 보면 발사하고 난 뒤에 수초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ICBM이라고 하는 거 한 12,000km 정도 나가는 것은 통상 한 35분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걸립니다. 예. 12,000km로 날아가는데 어마어마한 속도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이제 3,4,000km 날아가면 통상 15분 정도 걸리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수초 만에 이제 이것이 폭발했다라고 하는 것은 발사하자마자 바로 폭발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추정을 해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는 엔진에 결함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제 연료와 산화제의 결합 문제에 있어서 그 결합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폭발로 연결된 것이 아니냐. 네. 지금 현재는 그 두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게 무수단 미사일이 2007년에 실전 배치가 됐지만 네. 이번에 처음 발사가 된 거여서 그만큼 북한이 이 기술에 좀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왔었는데 예. 물론 앞으로 추가적인 실험에서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위력을 다시 평가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여기 와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시내 굴러다니는 자동차들 보면 엄청나게 시험 주행 많이 하고 그리고 나서 자동차 굴러다니잖아요. 자동차를 다 판매하고 굴러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는 리콜이라고 하는 예. 제도를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이 장거리일수록 굉장히 그 고도의 기술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단거리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첫 실험한 거란 말이죠. 첫 실험한 건데 이 실패조차도 그 자체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으로 보고요. 그 실패도 의미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봐요. 수초 만에 이제 폭발을 했는데 그 폭발의 원인을 북한의 이 미사일 관련 과학자들이 얼마만큼 빨리 파악해내느냐. 그래서 실패의 원인을 빨리 파악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발사할 수도 있고 발사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번에도 발사한 것이 원산에 있는 뭐 호도반도인가요? 그 호도반도에서 쐈을 때 사실상 그때 인공위성에 포착된 것은 무수단 미사일 2기거든요. 두 개 다 이제 이동식 발사되니까요. 하나는 쏘는데 이제 실패했는데 그게 이제 실패의 원인이 아주 간단한 거면은 바로 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실패의 원인을 찾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그 실패의 원인을 교정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실험을 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봅니다. 네. 북한이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상 한 3,4,000km 나가는 것에 대해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네. KN-08이나 KN-14라고 하는 10,000km, 12,000km 사거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더 확신을 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험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재발사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렇죠. 단거리 미사일은 수차례 발사했지만 중거리 미사일 특히 아까 허성환 앵커 말대로 9년 만에 처음 발사한 거거든요. 네. 그만큼 저희가 궁금한 것은 중거리나 장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단거리 미사일에 비해서 기술적으로 훨씬 더 진보된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기술력을 요구하게 된다. 이렇게 좀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장거리 미사일일수록 아무래도 이제 발사체, 그다음에 추진 기관, 그리고 이제 연료,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날아가면서 얼마만큼 안정을 유지해 주느냐는 게 이 비행체가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지금 한 3, 4천 킬로미터 정도 날아가면 고도가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느냐 하면 한 700에서 800km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군요. 우리가 대기권이 100km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700에서 80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대기로 재진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의 재진입 기술 가지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12,000km로 날아가는 것은요 상공으로 1,500km까지 올라갑니다. 그 상상이 돼요? 1,500km까지 올라갔다가 지구 대기권으로 진입하니까 그때 당시에 온도가 6,000도에서 7,000도까지 올라오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 확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거리로 가면 갈수록 엔진의 문제, 추력의 문제, 연료의 문제, 비행체 안전의 문제, 재진입 기술의 문제, 다양한 기술들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군요. 그거 하나가 다 실험되지 않으면 실전 배치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 스카드 미사일을 실험도 한 번 안 해보고 2007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전 배치했다라고 발표를 먼저 그렇군요. 했죠. 예. 어쨌든 뭐 추가 발사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가 신속하게 언론 성명을 채택을 했는데 네. 또다시 이런 추가 도발을 하면 중대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네, 내용을 말하는 네, 걸까요?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북한이 그동안 계속해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예. 북한이 핵실험을 해왔잖아요. 그때마다 유엔 안전보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을 때 크게 세 가지의 서로 다른 결의안이 나오게 되는데요. 결정문이요. 제일 낮은 수준이 언론 보도문입니다. 두 번째가 의장 성명이고요. 세 번째가 안보리 결의안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안보리 결의안 169, 1718, 뭐 1874, 2087, 2094, 2270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일 높은 안보리 결의안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이제 그 의무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제재의 강도가 높은 예. 거고요. 요거보다 낮은 게 이제 의장 성명 그다음에 언론 보도문인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실패했기 때문에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바로 언론 보도문을 통해서 네. 다시 한번 실험을 하면 자동적으로 이 문제를 안보리에서 다루겠다. 이 말은 이제는 이 언론 보도문이나 의장 성명을 안 내고 실패하든 성공하든 이제는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 가지고 훨씬 더 안보리 결의안 2270보다 더 강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테니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경고를 담은 그런 보도문을 냈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그 서리에노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북한 영변 핵단지에서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저희가 지선님 기자의 리포트로 함께 확인하셨는데요. 미사일을 보통 발사를 하게 되면 그 최후의 수단이 보통 이제 핵실험으로 항상 그렇게 마무리가 됐었는데 4차 핵실험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5차 핵실험까지도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 이게 단순한 어떤 그 통계적인 계산이었는데 5차 핵실험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 봐야 될까요? 동창리에서 지금 포착되고 있는 거하고 풍계리에서 지금 포착되고 있는 거는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예, 예. 동창리에서 포착되고 있는 것은 동창리에서 플루토늄을 재처리하는 것이 포착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상 이 동창리에 있는 그 영변에 있는 죄송합니다. 영변에 있는 그 핵시설에서 이 가동을 하게 본격적으로 가동한 것이 포착된 것이 예, 재처리한 작년도거든요. 것이.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가동을 하기 시작했으면 이제 재처리 시설이 이번에 재처리하는 것이 포착이 됐다라고 나왔기 네네. 때문에 만일 재처리를 하게 되면요, 북한이 어느 정도의 플루토늄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면 핵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플루토늄 6 내지 8kg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을 우리가 표준 폭탄이라고 하면 그것을 20KT의 위력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 정도의 위력을 가지려고 하면 플루토늄이 몇 킬로그램이 필요하냐? 정확하게 6 내지 8kg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다시 거꾸로 해석을 하면 북한은 이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돌리면 예. 재처리할 경우에 1년에 한 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추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북한은 이미 그 전에 재처리를 통해 가지고 충분한 양의 이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지금은 이제 풍계리에서 지금 포착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1차, 2차, 3차. 그러니까 1차, 2차는 뭐 플루토늄 실험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굳이 실험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4차 핵실험 같은 경우에 올해 1월 6일 날 한 것이 자기네들은 그것을 수소폭탄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3차 핵폭탄보다는
핵실험보다는 위력이 더 작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수소폭탄은 아닐 거고 아마 정폭 핵분열 실험탄일 예. 거다. 그래서 이것은 소위 말하는 그 플루토늄과 우라늄탄과 수소폭탄 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정폭 핵분열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뭐 이런 정도의 그런 핵 실험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해봅니다. 네. 우리가 주목하는 건 뭐 시기와 방식일 텐데요. 예. 시기와 예. 관련해서는 뭐 이달 말에 인민군 창건일도 있고 다음 달 초에는 또 당대회가 있고요. 방법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소탄 실험으로 가는 어떤 목표를 좀 설정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뭐 4월 25일 이제 국방부 장관의 이제 표현대로 하면 오늘 핵실험해도 뭐 전혀 이상한 게 없고 내일 핵실험 뭐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는 다 끝났고 김정은의 명령 한마디만 남아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실험은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은 그 실험을 하게 되면 4월 25일이 그 인민군 창군 기념일이고 5월 7일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당대회를 하는 날인데 뭔가 이게 좀 내보여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좀 내보여야 되는데 스카드 미사일이 이번에 실패했단 말이죠. 실패했기 예. 때문에 다시 이제 스카드 미사일이나 또는 KN-08 같은 걸 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차 핵실험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5차 핵실험을 하는 것은 시기는 뭐 그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네. 방법은 아주 다양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일본에서 나온 얘기는 공중에서 핵실험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이제 다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하에서 핵실험을 하긴 하는데 네. 예. 그 핵실험이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이 아니고 예. 정폭 핵분열탄이나 또는 그 이상의 네. 수소폭탄급에 해당되는 그런 핵실험을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지하에서 하긴 하는데 정말 미사일을 갖다 놓고 핵 단두에다가 넣고 실험하는 방법. 그래서 실험할 수 있는 방법이 한 3가지 정도로 나올 수 있는데요. 예. 제가 볼 때는 만일에 북한이 공중에서 그러니까 우리 공기 대기권에서 이거 실험하면 네.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도의 안전보장 이사의 결의안이 아니라요. 예. 북한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안전보장 이사의 결의안이 통과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북한이 거기까지는 안 가리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국제사회 대북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 소위 속된 말로 정신을 차리지 못한 듯한 네. 계속해서 고강도의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뭐 내부 결속을 넘어서 국제사회에 던진 메시지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뭐 미국과의 대화를 요구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교수님이 보실 때 어떤 이유가 가장 크다고 좀 보십니까? 대외적인 것은요. 대내적인 것 빼고요. 예. 대외적인 것은 딱 2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만 이렇게 우리한테 이 압박을 가하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우리는 핵실험도 하고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고 실패하면 또 발사하고 또 핵실험하고 계속 그럴 거다. 그러니 우리하고 제발 협상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할 만큼 다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협상 안 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정말 국제사회가 우리한테 어떤 짓을 하더라도 우리는 해나가겠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협상에 초점이 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안전보장이사회의의 상임이사국들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유발시키는 예, 갈등을 이제 유발시키는 데 초점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 안보리 결의안 2270 49항 50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건 이제 왕이 외교부장이 주장한 또는 중국 정부가 주장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대화를 병행해야 된다라고 네네네. 이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초점을 맞추는데 만일에 계속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러면은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봐라. 너 자꾸 미국 보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너 자꾸 그렇게 그 조건 내걸지 말고 북한이 끊임없이 하니까 그 언론 대화에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협상하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일 거고 두 번째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 간의 갈등을 조정함으로써 오히려 북한이 훨씬 더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렇군요. 봅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라는 변수가 어떻게 상황에 작용할까도 네. 궁금한데요. 네. 지금 다음 달 당대회를 앞두고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 측에서 좀 비중 있는 인사를 보내주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하면 중국이 그렇게 할 가능성이 좀 낮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예. 왜 그러냐면 4월 15일 날 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 예. 그리고 중국의 신화통신, 중국의 관영통신인 영문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지금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어리석은 짓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반도 긴장을 초래하는 짓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신화통신하고 글로벌 타임스라고 하는 그 중국의 그 영문지 보면 네가 이걸 통해 가지고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지만 오히려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 나라를 훨씬 더 위험 속에 빠지게 한다.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훨씬 더 신뢰를 국제사회로부터 잃게 한다. 그러니까 제발 좀 하지 말아라. 예. 하면은 이제 가만 안 있겠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서 또 한 번의 미사일 발사가 있다든지 또 한 번의 그 핵실험을 하면 어떻게 중국이 세계의 글로벌 정말 그룹 2라고 하는 중국이 세계의 지도 국가인데 그 지금 그 깡패 같은 국가에다가 자기 국가의 어떤 대표자를 보낼 수 있겠어요? 상상을 못 하는 거죠. 예. 현재로서는요. 이런 뭐 대외적인 변수도 있고 대내적으로는 일단 북한에서 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달 초에 또 협상을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이 당대회를 앞두고 국면 전환의 가능성도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시간으로 3월 3일 날 이제 안보리 결의안 2270이 통과됐고요. 정확하게 한 달 후인 예. 4월 3일 날이죠. 4월 3일 날 북한의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네네네. 협상이라는 말을 꺼냈거든요. 그리고 협상이라는 말을 꺼내고 나서 계속 협상과 관련된 얘기를 이어갔으면 좋은데 네. 네. 협상과 관련되기보다는 계속 이제 오히려 더 강하게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4월 15일 날 대포동 그 무수단 미사일. 미사일까지 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면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할아버지가 어떤 정책을 추진했냐면은 할아버지가 이 군사하고 경제하고 병진해 나가겠다는 정책을 1962년도에 발표를 하고 예. 그리고 나서 4대 군사 노선을 통해서 북한을 완전히 병영 국가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때의 의미는 사실상 군사와 경제의 병진 노선의 초점은 군사 분야에다가 훨씬 더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 한때는 GDP의 30%까지 군사비에 투입이 됐거든요. 그 결과가 오늘날 북한을 가져왔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김정은이가 하고 있는 핵경제 병진 노선은요, 할아버지의 노선하고 정반대예요. 내가 이제 핵과 미사일만 갖고 있으면 북한 스스로가 이제 억지력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어떤 나라도 북한을 침략하거나 공격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이 정도 가졌으니까 나머지 예산을 전부 다 경제 분야에 투입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미 자기 아버지가 얘기한 강성 대국 중에서 사성 강국은 달성을 했고 이제 군사 강국도 핵과 미사일을 통해서 달성했으니 이제 남은 것은 경제 강국밖에 없다. 그래서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당대회도 하고 거기서 뭐라고 발표도 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반대로 가고 있단 말이죠. 만일에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그쪽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일련의 도발들이 없어야 가능한데 이런 일련의 도발들이 있고 또다시 미사일과 핵실험을 하면 또다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훨씬 더 강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나오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대북 제재 결의안이 훨씬 더 강하게 나오면 5월 7일을 기준으로 해서 북한 스스로가 어떻게 변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수용 외무상이 다음 주에 미국을 가니까 설령 캐리 국무부 장관하고 스쳐서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지나가면서 어느 일종의 그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위한 어떤 물밑 접촉이 좀 있게 되면 네. 그 결과가 결국은 5월 7일 날 발표할 이 북한의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훨씬 더 강하게 이 국제사회에 대해서 위협을 하고 또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유화 국면으로 돌아서면서 네. 핵 포기를 얘기하면서 이제는 경제 건설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얘기할 건가. 육자회담에 복귀하면서. 아마 그 분수령이 22일 날 네. 그리고 5월 7일 이 두 가지가 날짜가 될 거로 저는 봅니다. 네.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